안녕하십니까. 국회 의정연수원장 유상조입니다. 예산안 심사가 한창인 가운데 이른 아침부터 국회 최고의 인문학 과정에 참여해 주신 의원님과 국회 공무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프랑스 혁명과 민주주의, 프랑스 혁명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주제로 오늘 강의를 진행해 주실 박윤덕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윤덕 강사님께서는 서울대학교에서 서양사학 석사학위를, 파리 1대학교 프랑스 혁명사 연구소에서 역사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현재는 충남대학교 사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귀한 시간을 내주신 박윤덕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박윤덕입니다. 이 시간에는 말씀해 주신 대로 프랑스 혁명과 민주주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프랑스 혁명을 다시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은 그 잊혀졌던 부분 또는 외면했던 부분이 지금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발전 과정에서 한번 되짚어보고 따져보았을 때, 그럴 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한번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는 혁명이라고 하는 말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혁명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분은 덜컥 겁부터 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혁명이라는 말이 기대와 희망을 불러일으키는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혁명이라고 하는 사건을 바라보는 입장에 따라서 혁명을 이해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러한 입장의 차이 또는 관점의 차이가 혁명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지만, 또 그러한 관점의 차이를 다 살펴본다면 더 온전하게 혁명을 이해할 수 있고, 그 덕분에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좀 멀리부터 시작하는 거지만 인식론의 문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 강연 자리에 오면서 해가 멀찍이 떠오르는 장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밝아오고 있었는데요.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라는 명제가 과연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해가 뜨는 것을 보았듯이 지상의 인간의 관점에서는 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바에 따르면 그것은 참이 아닙니다. 우주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를 천상의 신의 관점에서 본다면 거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양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바로 지구가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태양은 움직이지 않죠. 고정된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라고 하는 이 진술이 지상의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는 참이지만 천상의 신의 관점에서 볼 때는 거짓입니다. 바로 데카르트가 가장 고민했던 문제가 이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실 지금도 지구는 돌고 있습니다. 갈릴레이가 얘기했지만 그 도는 정도가 그냥 도는 정도가 아닙니다. 지구의 둘레가 4만 킬로라고 계산했을 때 24시간에 한 바퀴씩 도니까요, 평균 시속 1650km 이상의 속도로 지구가 돌고 있습니다. 민항기가 날아가는 속도의 거의 2배에 달하는데 우리는 그 회전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데카르트는 이 문제를 고민하면서 감각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은 오감을 가지고 있죠.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그래서 정확하게 관찰할 수 있다고 자신을 합니다. 물론 인간의 감지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시각도 다르고요. 또 박쥐처럼 귀가 박지도 않습니다. 개들처럼 후각이 발달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감각이 확실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뭔가 완전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지 여섯 번째 감각, 육감을 자주 얘기하기도 합니다. 데카르트는 이 감각의 불확실성의 문제를 고민하면서 결국에 모든 것을 다 부정하고 회의해 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유일하게 확실한 사실은 바로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라고 하는 사실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감각의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관점의 문제입니다. 보통 장님 코끼리 뒷다리 만지기식이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사용해서 인간의 감지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점에 따라 보여지는 모습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관점의 문제입니다. 형명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인식론의 문제도 바로 관점의 차이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점의 문제를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가 보는 대상들을 훨씬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시는 분들은 형명사 얘기하면서 왜 네가 거기서 나와 뭐 요새 유행하는 말로 그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원 두 개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하나는 원의 중심 O를 명확하게 표시했고요. 다른 하나는 데카르트의 해석 기하학에서 제시되는 원에 관한 방정식의 그래프입니다. 첫 번째 원은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원의 정의를 제시할 때 사용하는 원의 그림입니다. 한 점에서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진 점들의 집합. 두 번째 원의 정의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퀄 a제곱입니다. 그래프의 원점 0으로부터 a만큼 떨어진 점들의 집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원의 정의는 원의 중심에 관점이 있다기보다 원주 위에 관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두 번째 원의 정의에서는 첫 번째 원의 정의에서 알 수 없는 정보들을 많이 알 수 있는데요. 바로 원주가 지나가는 점들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점의 차이를 우리가 충분히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훨씬 더 많은 정보와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는 혁명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이러한 관점의 차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말의 혁명이라고 하는 말은 이미 맹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근데 서양어에서 혁명이라고 하는 레볼루션이라는 말은 상당히 늦게 나왔습니다. 지동설을 주장한 코페르니쿠스가 지은 책 천구의 회전에 관하여라고 하는 책 제목에서 회전이라는 말이 나왔죠. 레볼루션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레볼루션이라는 말은 라틴어 레볼루치오에서 나왔는데 돈다, 회전한다, 뭐 뒤집어진다 이런 뜻도 있다고 합니다만 거기서 나온 말인데 코페르니쿠스는 그 라틴어 레볼루치오에서 회전이라고 하는 개념, 레볼루션이라는 말을 끌어왔습니다. 그래서 천구의 회전이죠. 이 회전이라는 의미의 레볼루션이라는 말은 역사상 영국의 명예혁명 때 처음 사용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명예혁명은 영국 사람들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혁명을 성취했다 해서 명예혁명이라고 이름 지었는데요. 그때 혁명이라는 개념은 영국 사람들이 폭군에 의해서 빼앗겼던 권리를 되찾았다.
원래의 좋은 상태로 되돌아왔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사용된 것이라 회전이라고 하는 의미에 부합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혁명은 그 회전이 아니라 전복이죠. 전복. 그래서 그 의미가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반대로 대립적인 개념으로 바뀐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에서의 혁명은 바로 두 번째 회전, 전복이죠. 눈의 위치를, 관점을 똑바로 서서 수직으로 봤을 땐 회전이지만 좌우로 몸을 90도 기울여서 보면 그 회전도 전복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혁명에서도 기여를 했고 프랑스 혁명에 참여해서 국민공회 의원까지 낸 토마스 페인이라고 하는 미국인 상식의 저자로 알려져 있죠. 그 토마스 페인은 프랑스 혁명을 보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프랑스 혁명을 혁명이라고 부르는 것은 뭔가 잘못되어 있다. 왜냐하면 여지껏까지 혁명이라는 개념은 회전이었는데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였는데 프랑스 혁명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지평을 열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가는 거니까 혁명에 오히려 반대되는 개념이다. 그래서 반혁명이라고 부르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언급할 정도로 프랑스 혁명은 기존의 관념을 상당히 많이 뒤집은 사건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혁명이라고 하는 사건 자체가 그런 의미에서 인식론적인 전환을 불러온 것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프랑스 혁명은 왜 일어났을까라고 하는 이 질문은 로마 제국은 왜 몰락했을까라는 질문과 함께 가장 많이 던져지는 역사에 관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프랑스 혁명이 워낙 방대한 사건이다 보니까 혁명의 원인도 보는 사람에 따라 구구각색 천양지차로 다양합니다. 거의 모든 분야의 현상들이 프랑스 혁명의 원인으로 지목될 정도로 매우 많은 내용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혁명이라는 사건은 대부분 인정하듯이 못 살겠다 갈아보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런 상태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먹고 사는 게 힘들기 때문에 이대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 이대로는 더 어떻게 버틸 수가 없다. 이렇게 사람들이 느끼고 그로부터 고통을 받을 때 이제 들고 일어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혁명이겠죠. 물론 그런 상태에서 반란이 일어났다고 해서 다 혁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혁명은 기존 체제의 파괴뿐만 아니라 새로운 체제의 건설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가 다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혁명이라고 부르는 것이지 둘 중에 하나만 성취했다고 해서 혁명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원인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못 살겠다 갈아보자라고 하는 그러한 의식이 가장 중요했을 텐데요. 문제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느냐를 우리가 따져봐야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느끼겠지만 먹고 살 방법이 없다. 그러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막다른 골목에 몰렸을 때, 궁지에 몰렸을 때 인간들이 보이는 양상은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크게 4가지 정도로 범주화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먹고 살 게 없다. 도저히 이 굶주림을 이겨낼 방법이 없다 했을 때 인간들은 대부분 제일 먼저 자존심을 버립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구걸에 나서지요. 그래서 혁명 연구자들은 빈곤율이 얼마나 높아졌는가 이것을 살펴봅니다.
그를 통해서 혁명 전 사회 상태를 파악하고 이래서 혁명이 일어났어.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존심을 버리고 구걸을 했는데도 잘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난한 자들은 이제 범죄자가 됩니다. 스스로를 의적이라고 미화하면서 실정법을 어기게 되죠. 바로 양심을 버리는 겁니다. 양심을 버리고 도적이 되는 거죠. 우리 역사에서도 그러한 현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임꺽정, 의적 이런 이야기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와 같이 범죄가 크게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면 이 사회가 뭔가 불안하고 문제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존심도 버릴 수 없고 양심도 버릴 수 없는 사람들은 목숨을 버립니다. 그래서 자살률이 크게 증가하는데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도 지금 심각한 상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프랑스 혁명기에는 자살률에 대해서 잘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최근까지. 카톨릭 사회였기 때문에 자살을 범죄시한다고 할까 해서 자살에 대한 통계를 조사할 수 있는 자료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런 사료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자살에 대한 연구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역시 프랑스에서도 자살이 꽤나 증가했었다. 혁명 전에 이러한 연구를 볼 수 있습니다. 자존심도 양심도 목숨도 버렸는데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집단 행동이 증가합니다. 이건 나의 잘못이 아니야, 우리의 잘못이야 라고 하는 인식이 커지게 되는데요. 산업사회에서는 많은 경우 노동자들이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파업이라고 하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프랑스 혁명 전에는 식량 폭동이 많았습니다. 지금 생각은 이제 물가가 올라가면 내 임금을 높이면 되지 않나 생각했던 건데, 혁명 전 프랑스에서는 수입을 높이기 어려우니까 지출을 줄이는 방법을 선택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폭동을 일으키는 건 목숨을 걸고 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폭동이 늘어난다고 해도 약간 정도지 그렇게 비약적으로 갑자기 증가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혁명사가들이 연구하는 대상 중에 그런 폭동과 같은 사건도 있지만 영주나 어떤 집단을 상대로 하는 민형사상의 소송, 그러니까 재판 건수의 증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사람들이 어떤 법제 아래서 지배를 당하고 있을 때 그 법을 어기면 처벌받는다는 공포 때문에 합법적인 틀 안에서 집단적인 의사를 표명하고자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민형사 사건의 건수가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프랑스 혁명 전에도 그렇습니다. 특히 영주를 상대로 봉건적 부가조 문제를 제기하는 소송들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 상태를 알려주는 지표들 중에 매우 중요한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성인이라는 말은 굳이 필요 없죠. 남녀 초혼 평균 연령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꽤나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를 보면 2016년에 한국 남성 초혼 평균 연령이 32.8세, 여성의 경우엔 30.1세로 남녀 공이 30세를 넘었습니다. 이 수치는 10년 전에 비해서 약 2살 정도씩 높아진 것입니다. 그만큼 경제적인 자립을
달성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젊은이들이 결혼을 늦추는 것인데요. 이게 사회 상태를 반영하는 지표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사를 연구하는 연구자들도 1789년 프랑스 남녀의 초원 평균 연령을 조사해 봤더니 의외로 높았습니다. 남성 초원 평균 연령은 28.5세, 여성의 경우는 26.5세였습니다. 프랑스 왕비가 되는 마리 앙뚜아네트가 우리 나이로 15살에 시집을 왔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거의 2배에 달하는 수치죠. 사회계약론을 쓴 장자크 루소는 16살에 시계수리공 가게에 들어가려고 도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경제활동을 10대 중반 후반에 시작한다고 우리가 상정 계산을 하면 10년 이상을 일을 해야, 노동을 해야 결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경제적인 상태에 이른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먹고 살기가 쉽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1740년에서 49년 10년 평균을 계산해 봤더니 혁명 직전보다 한 살씩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50년 만에 초원 평균 연령이 한 살 정도씩 늘어난 건데, 지금 우리 사회의 수치를 대비해 보면 우리 사회 초원 평균 연령의 상승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나마 아직 우리는 교육 연한이라든가 이런 걸 계산해 봤을 때 실제 노동 연수는 그렇게 길지 않은 편이어서 아직 정도가 덜 심한 거 아니냐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프랑스 혁명 전에 사회 상태를 비교해 볼 때 뭔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렇게 먹고 살기가 어렵다 보니까 프랑스 혁명 직전의 상태를 19세기의 역사가인 이폴리트 떼느라고 하는 프랑스 역사가 뭐라고 묘사를 했는가 하면, 민중은 마치 물이 코밑까지 찬 상태로 연못 속을 걷고 있는 사람과 같다. 바닥이 조금이라도 꺼져 내리거나 물결이 조금이라도 치게 되면 그는 몸을 가누지 못하고 물속으로 빠져들어가 숨이 막혀 죽을 것이다.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아마도 그 민중은 이미 까치발을 하고 버티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태에 있었던 프랑스 왕정은 조그마한 사건만 터져도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역사가들이 세 가지의 중요한 부분에서 혁명의 원인을 찾는데요. 첫 번째가 봉건제의 모순이고요. 두 번째가 신분제의 모순, 세 번째는 군주제의 모순입니다. 봉건제의 모순이라고 할 때 봉건적인 농업 경제가 워낙 낙후되어 있었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해서 그렇다 하는 겁니다. 특히나 밀의 수확고가 아직 낮았습니다. 하나를 심어서 평균 4알 내지 6알 정도를 수확을 할 수 있었습니다. 1년간 농사를 짓고 얻는 결과입니다. 근데 평균 1대5라고 계산했을 때 1년 농사 짓고 농민들이 얻을 수 있는 수확은 자기 손에 떨어지는 것은 밀 하나를 심었을 때 2알 정도입니다. 나머지 3알 정도는 11조, 국왕에게 바치는 세금, 영주에게 바치는 부가조 등으로 다 빠져나가고 맙니다. 11조는 10분의 1이죠. 국왕의 세금도 약 전체 국부의 10% 정도 됐습니다. 13% 정도 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가장 비중이 컸던 건 영주 부가조입니다. 20 내지 30%를 가져갔습니다. 수확에. 그러니까 가장 부담을 많이 지웠던 영주들에게 공격이 집중되었던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경제적인 문제가 매우 불평등하고
불공정하게 처리되고 있었는데 그 문제를 재판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봐도 잘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프랑스 혁명 전의 구체제 사회는 법제적으로 특권에 기반한, 그러니까 불평등이 제도화된 사회였습니다. 다른 많은 면세 특권도 얘기하고 합니다만, 가장 기가 막힌 것은 뭐냐면 특권 계급은 사법적인 특권이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귀족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반 법원이 아니라 귀족들로만 구성된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정한 판결이 나오기 어려웠던 거죠. 이런 사회에서 귀족들은 권한을 남용하거나 특권을 활용해서 부를 챙기거나 백성들을 착취하고 수탈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회 경제적인 문제가 이렇게 꼬여 있고 불공정하게 사회를 갈등의 국면으로, 대립의 국면으로 몰아넣고 있었는데도 왕정은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행정체계는 매우 비능률적이었고요. 국왕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힘이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특권 계급이 워낙 반발을 심하게 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루이 16세는 의외로 개혁적인 군주였습니다. 그래서 혁명 전부터 많은 개혁 조치들을 추진했는데 그중에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것이 바로 재정개혁안이었죠. 물론 그 재정개혁안은 특권 계급의 반발로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그렇지만 루이 16세는 유럽에서 최초로 유대인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조치를 취한 군주였고요. 정치적인 부분에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는데 그중에 가장 또 잘 알려져 있는 것이 형사소송에 관한 법과 제도를 개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비신문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던 고문을 금지한다든가 하는, 어떻게 보면 계몽군주였던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노력이 프랑스 왕정을,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를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드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루이 16세와 그의 부인 마리 앙뚜아네트의 초상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판화는 구체제 사회를 묘사하고 풍자한 그 판화인데요. 귀족, 성직자, 국왕, 이러한 특권 계급들이 민중을 짓누르면서 민중의 등에 올라타 편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풍자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프랑스 혁명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이 부분은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어서 간략하게 그 개요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89년 7월 14일에 바스티유가 함락되면서 혁명이 폭발했고요. 그로부터 2년간, 약 2년간 1791년 9월 제헌국민의회가 해산할 때까지 온건파의 지배가 지속되면서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논의가 진행됩니다. 그러다가 1791년 6월 국왕이 혁명을 배신하고 프랑스를 배신하고 해외로 탈주하려는 시도가 실패하고 나서 혁명이 서서히 급진화되어 가는데요. 그 혁명의 급진화에 결정적인 계기가 된 두 사건은 1792년 4월에 시작된 혁명전쟁과 92년 8월 10일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급진적인 그 조치들이 취해지면서 당연히 온건파나 왕당파가 이러한 급진적인 개혁을 반대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대립이 격화됩니다. 혁명 세력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반발을 제압하기 위해서 공포 정치를 동원하고 혁명 독재라는 이름 아래 독재 정치를 시행하게 되는데, 그러한 상태를 상징하는 두 사건 아니면 두 개념이 바로 혁명재판소와 그 처형 도구였던 기요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이러한 급진적이고 과격한 공포정치와 독재정치를 백성들이 오랫동안 참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변되었던 공포정치와 독재정치는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그 명분이 사라지게 되면, 독재정치와 공포정치의 명분이 사라지게 되면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들었는데,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겠죠. 로베스피에르의 산악파가 그러한 반혁명을 제압하고 혁명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공포정치를 아주 잘 활용해서 프랑스를 빠르게 안정시키고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돌아왔고 전세도 우리한테 유리하게 돌아가는데 계속 독재 정치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여론의 압력에 밀려서 결국에는 테르미도르의 반동이라고 하는 사건이 벌어지죠. 1794년 7월의 일입니다. 로베스피에르가 실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5단계는 미국의 역사가 크레인 브린턴이 혁명의 해부라고 하는 책에서 혁명의 어떤 과정을 도식적인 틀에 맞추어서 설명하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물론 러시아 혁명이나 영국 혁명, 미국 혁명 등 다른 혁명에는 잘 적용되지 않습니다만 프랑스 혁명에는 아주 잘 들어맞습니다. 그 이유는 딴 게 아니고 크레인 브린턴이 혁명의 해부에서 혁명의 진행 과정을 분석하는 어떤 자료가 그 기준이 프랑스 혁명이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5단계의 어떤 혁명 진행은 정식화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 과정에 많은 구체적인 사건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서 어떠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한 대목만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그림은 그 유명한 바스티유 함락을 묘사한 판화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바스티유 함락이라고 하는 것은 프랑스 혁명을 폭발시키는 어떤 결정적인 계기였는데요. 바스티유 함락이라고 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 이유는 삼부회라고 하는 의회가 소집되어서, 그것이 1789년 5월의 일입니다. 귀족 대표 약 300명 가까이 되고요. 성직자 대표도 300명쯤, 그리고 이제 평민 대표가 600명 가까이 돼서 1200명이 조금 안 되는 의원들이 베르사유에 모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먹고 살기 힘들지만 굶주림에 시달리면서 폭동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이제 곧 좋은 세상이 올 거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삼부회에서 개혁 조치가 비준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2달 동안 입씨름만 하면서 개혁안에 대해서는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삼부회에서 누가 주도권을 장악하느냐에 따라 향후 정국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었기 때문에 평민 대표와 특권 계급 대표들 사이에 그 정치적 대립이 첨예하게 지속되면서 삼부회에서는 어떠한 성과를 내기가 어렵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혁의 성과를, 개혁의 성공을 기대하고 있었던 많은 백성들이, 특히 파리 시민들이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 바스티유 사건, 함락 사건의 계기를 만들어 준 것은 어찌 보면 국왕 정부였습니다. 파리의 여론이 그렇게 안 좋아지고 있었기 때문에 국왕 정부의 입장에서는 루이 16세는 삼부회를 해산해버리고 아예 강압적인 방법으로 전국을 주도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군대를 동원하기로 결정합니다. 바로 이러한 정부의 조치가 파리 시민들의, 민중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것이 바스티유 함락의 이유입니다. 역사가들은 이 바스티유 함락 사건을 전제정에 대한 공격, 프랑스 왕정의 전제 정치에 대한 공격으로서 그것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해석을 합니다. 물론 사후적으로 볼 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스티유 함락 이후에 파리 시민들은 바스티유 성을, 요새를 아예 허물어 버릴 정도였습니다. 지금까지 그 바스티유 요새가 남아 있었다면 아마 프랑스에서 가장 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소가 되었을 텐데요. 지금은 그 자리에 광장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파리 시민들이 바스티유를 공격한 진짜 이유는 전제정에 대한 공격이라기보다는 국왕이 군대를 동원해서 파리의 반란을 진압할 것이 분명한데 그때 파리 시민들에게 가장 공포스러운 존재가 뭐였냐? 바로 바스티유였습니다. 국왕 군대의 포대가 설치되어 있어서 그 30m 높이의 망루에서 대포를 쏴버리면 파리 시민들이 저항조차 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군사적인 이유에서 화약과 무기를 탈취하기 위해서 바스티유를 공격했는데 역사가들은 그러한 사건을 전제정을 허무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묘사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사건은 이제 온건파의 지배가 끝나고 혁명이 급진화되기 시작하는 기점인데요. 1791년 7월 17일에 샹드마르스 광장의 학살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 학살 사건을 불러오게 된 것도 국왕의 섣부른 조치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한 달 전 이제 가족을 이끌고 해외로 탈주하려고 시도하다가 바렌느라는 곳에서 체포되었는데요. 그리고 다시 이제 파리로 압송이 되었죠. 이때 제헌국민의회는 임기를 거의 마무리 짓고 있는 상태였고 두 달 뒤면 헌법을 제정 공포해서 새로운 프랑스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상태였는데 그 헌법은 입헌군주제 헌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입헌군주제 정부를 이끌어야 할 왕이 혁명 프랑스를 배신하고 해외로 탈주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국왕 탈주 사건이 아니라 국왕 납치 사건으로 그 사건을 조작했고요. 그러한 조작은 너무나 쉽게 거짓임이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 전부 다가 이거 거짓말한다 할 정도로 그 국왕의 배신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왕정을 폐지하고 공화정을 선포하자라고 하는 주장들이 제기되면서 청원서를 작성하려고 파리의 샹드마르스 광장에 모인 시민 6천여 명 정도를 상대로 파리의 국민방위대가 발포하는 사건이 벌어졌고요. 현장에서 수십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이제 혁명 세력이 온건파와 급진파로 이제 분열되게 된 거고요. 그 분열의 결과가 이후 혁명이 공포 정치로, 혁명 독재로 나아가게 되는데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결과가 이제 1792년 8월 10일의 혁명입니다. 이때
파리 시민들과 혁명 전쟁에 나아가기 위해서 파리에 모인 의용병들이 왕궁으로 쳐들어가서 왕을 직접 내쫓으려고 했습니다. 국왕 루이 16세는 민중 반란에 직면해서 입법의회로 도피합니다. 그래서 안전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하는데 입법의회는 국왕권을 정지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긴급히 논의한 결과 헌법을 새로 제정하고 새로운 프랑스를 만들자. 그래서 스스로 임기를 포기하고 헌법을 제정할 임무를 부여받은 새로운 의회, 국민공회를 소집하기로 결의합니다. 그 국민공회에서 1793년에 헌법이 제정되게 됩니다. 물론 그 헌법은 한 번도 시행되지 못합니다. 혁명전쟁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특히나 그 당시에는 혁명전쟁이 매우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었기 때문에 평화가 도래할 때까지 헌법을 정지시키고 비상정부를 구성하는 형태로, 혁명정부를 구성하는 형태로 이제 체제를 정비해서 반혁명과 혁명전쟁을 수행하기로 합니다. 이건 뭐 판화를 보시는 분들이 금방 감지하셨을 겁니다. 1793년 1월에 국왕 루이 16세를 단두대에서 처형한 장면을 묘사한 판화입니다. 이제 프랑스 혁명은 되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걷는 것이죠. 이 사건의 소식이 유럽에 알려지자 유럽의 왕들은 다 자기 목을 한 번씩 이렇게 만져봤다는 거 아닙니까? 내 목은 붙어 있나? 프랑스 혁명을 막지 않으면 내 목도 저렇게 될지 몰라. 이런 생각을 한 거니까 이제 프랑스 혁명과 군주제 유럽은, 혁명 프랑스와 군주제 유럽은 필사의 싸움을 벌이지 않을 수 없게 된 겁니다. 죽고 죽이는 싸움이죠. 네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고, 네가 살면 내가 죽는, 이런 필사의 투쟁을 전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그림은 이제 테르미도르 반동의 사건을 묘사한 그림입니다. 테르미도르 반동은 조금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1793년 1월에 국왕을 처형한 이후 이제 혁명 전쟁이 그야말로 전면전 아니면 총력전이라 해야 할까요? 필사의 싸움이 되면서 프랑스는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프랑스는 혼자이고 나머지 유럽이 다 프랑스를 반대해서 동맹한 상태에서 전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북부 전선, 동부, 남부 피레네에서는 에스파냐하고 싸워야 되고요. 이탈리아 쪽에서도 사보아 등 몇몇 나라들이 이제 프랑스와 맞서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프랑스 정부 입장에서는 전 유럽이 프랑스를 공격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병력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뭐 당시의 유럽 국가들은 나라마다 사정이 조금 다르긴 했습니다만 20-30만 명 정도의 병력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는 루이 14세 때 한때 전쟁을 많이 벌였을 시기에는 60만 명 정도의 병력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만 루이 16세 치세에는 30만 명을 넘지 않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 왕의 군대의 대부분은 용병이었고요. 그 용병들 중에 절반 가까이가 외국인 용병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그 관념에서 생각을 해보면 프랑스 사람들만 구성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외국인을 용병으로 고용한다는 건 자기 모국과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배신할 게 뻔한데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당시 왕의 군대의 목적은 국가 방위만이 아니라 정권 방위도 있었죠. 국내의 반란을 진압해야 되는 것도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따라서 프랑스 왕에게 세금 안 내겠다고 반란을 일으킨 백성들을 진압하러 프랑스인으로 구성된 군대를 보내는 것보다 크로아티아나 프로이센 용병을 보내는 것이 더 효과적인 진압책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루이 16세도 80개 연대인가를 제가 지금 수치는 좀 정확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10만 명 정도의 외국인 용병을 거느리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루이 16세의 그러한 그 정책이 실제로 효과적이었던 것이라는 게 드러나는 게 뭐냐 하면 1789년 7월 14일 바스티유가 함락될 당시에 가장 먼저 왕명을 거역하고 반란 시민들의 편에 섰던 게 프랑스 사람들로 구성된 프랑스 근위연대였습니다. 그런데 1792년 8월 10일에 파리의 시민들과 의용군이 왕궁을 쳐들어가서 국왕을 잡겠다고 국왕을 쫓아내겠다고 쳐들어갔을 때 국왕을 끝까지 호위하고 맞서 싸운 부대는 스위스 근위연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 군대는 용병으로 구성되는 게 너무나 당연했던 것이고요. 실제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혁명 프랑스는 그럴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병력 수도 많이 필요한 데다가 또 프랑스가 유럽의 철천지 원수가 되어버린 상황이니까 프랑스 사람들로 혁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로 군대를 구성해야 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지껏까지 징병을 하지 않던 유럽에서 처음으로 징병제가 실시되는 겁니다. 물론 당시에는 온전한 의미의,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의 징병제는 아니었습니다. 전시를 맞아서 젊은 청장년층의 남성을 국가가 강제로 군대에 보낸다 하는 거였지만 제도화된 거라기보다는 특수한 상황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많은 병력을 징병해야 하다 보니까 국내의 노동력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그렇지 않아도 혁명을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던 사회 집단들은 이 징병에 반발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게 프랑스 서부 지역에 있는 방대에서 일어난 반란입니다. 방대 전쟁 또는 방대 반란이라고 지칭하는 건데요. 혁명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병력을 징발하려다가 반란에 직면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서부 지역에서는 반란이 일어나서 제대로 징병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대규모 징병이 일어나서 병력 수가 급격히 늘어납니다. 근데 이들에게 월급을 줄 수 없으니까 용병제가 아닌 징병제로 나아간 것이죠. 근데 사람들만 있다고 전쟁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식량과 각종 물자를 보급하고 또 조달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혁명의 그 불안정한 상황에서 정부가 세수를 온전하게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돈도 부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가격으로 식량을 구매해서 군대에 조달한다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압적인 비상 조치로 이제 그 최고 가격제 등 이렇게 경제적인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전쟁 수행 능력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반면에 혁명 정부에 대한 반발은 그에 비례해서 더 높아졌죠. 그래서 여기서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게 뭐냐면 로베스피에르 정부가
이제 로베스피에르 정부라는 말을 쓰는 게 좀 어폐가 있습니다. 산악파 정부가 국민공회에서 주도권을 잡고 있던 산악파 정부가 전쟁 수행 능력을 크게 높이면서 전세를 역전시켰고요. 그 덕에 프랑스가 상당히 안정을 되찾았는데 그 안정을 되찾은 만큼 백성들의 불만은 크게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 대한 여론이 안 좋아진 거죠. 그러면서 여론은 정부에게 이제 얼마만큼 성과를 얻었으니 강제적인 조치들을 완화해서 헌법에 규정된 대로 혁명이 목표했던 대로 조금 더 자유로운 사회를 지향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정부 내에서 이에 관련해서 치열한 논쟁이 벌어집니다. 이때 이제 로베스피에르가 칭병을 하고 몸이 안 좋다고 한 달간 국민공회에 출석하지 않다가 1794년 7월에 국민공회에 출석해서는 자신이 심사숙고한 끝에 내린 결정을 통보합니다. 공포정치를 조금은 더 해야겠다. 프랑스의 승리가 완전한 게 아니다 하면서 공포정치를 지속할 뜻을 내비칩니다. 그러면서 의석에서, 의사당 내에서 막 반대파들이 항의를 하고 왜 그래야 하는지 이유를 정확히 밝혀라 막 아우성을 치니까 이 중에도 반혁명과 내통하는 또는 이 혁명적인 상황을 이용해서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발언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의사당 내에서 의원들이 당장 누가 그런 사람들인지 밝혀라 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때 아마 한두 명을 지목을 했다면 다 저놈 죽여라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으로선 밝힐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의원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저 나쁜 놈 로베스피에르가 지금 나를 생각하고 저런 얘기를 하나? 우스갯소리입니다만 그렇게 스스로 찔려서 독재자라고 손가락질하면서 독재자를 타도하자 했다는 겁니다. 물론 의사당 내에서의 해프닝이었지만 그런 해프닝이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은 건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미 백성들은 시민들은 너무나 강압적인 독재, 공포정치에 시달리고 있어서 여론이 이미 로베스피에르를 지지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기가 주어지자 반란이 일어나고 결국엔 로베스피에르가 몰락을 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프랑스 혁명의 그 진행 과정을 통해서 볼 때 프랑스 혁명과 민주주의가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프랑스 혁명이 민주주의 발전에 어떠한 기여를 했는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면서 제 이야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혁명은 1789년 8월 인권선언을 발표하면서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에서 제3조에서 국민주권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17개조에 달하는 인간과 시민의 권리 중에 지금 우리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인간의 기본권에 관한 조항들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신체의 자유라든가 죄형 법정주의라든가 언론의 자유라든가 하는 것들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사항은 혁명 프랑스에서는 공직자를 선거를 통해서 뽑았다는 겁니다. 왕정에서는 공직자는 관직을 사고 팔는 매매관직제에 의해서, 관직 매매제에 의해서 관리를 선발했다면 혁명 프랑스에서는 선거를 통해서 뽑았습니다. 심지어 주교, 그 다음에 군 장교도 투표로 승진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지방행정관리, 사법관리, 입법부, 행정책임자들, 아마도 선출직
공직자가 100만 명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선거에서 정치적 정통성을 확보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대의제의 원칙을 확립함으로써 민주주의에 기여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는 가장 중요한 정치적 싸움이 뭐냐면 그 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느냐 못 갖느냐였어요. 그러니까 참정권 투쟁, 선거권 투쟁이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는 이미 다 아시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권 재민, 법치주의, 삼권 분립. 그래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 바로 죄송합니다. 장 자크 루소와 에브라함 링컨의 생각이었죠. 그러면 혁명가들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물론 혁명가들마다 각자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의 혁명가들이 로베스피에르까지를 포함해서 민주주의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갑자기 이제 불어가 튀어나왔는데요. 제가 붉은색으로 표시한 부분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지금 이 구절은 프랑스 의회 의사록 제8권 1789년 8월 12일의 발언을 따온 것입니다. 앞으로 입법부를 어떤 회의체에 맡긴다면 그 회의체는 대표들의 귀족정이 되거나 또는 민주적 전제정이 될지도 모른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민주주의와 전제정치를 같이 묶고 있어요. 한 덩어리로 묶여 있습니다. 이거는 보수적인 혁명가였던 무니에의 발언입니다. 그 다음의 발언도 관심을 끕니다. 여기서는 시민들이 그들의 의지를 강제한다면 더 이상 대의제 국가는 없을 것이고 그것은 민주적 국가일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건 다 아실 거예요. 제3신분이란 무엇인가의 저자 CS 신부의 발언입니다. 둘 다 헌법위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에 대해서 전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프랑스에서만 그랬던 건 아닙니다. 미국의 제2대 대통령이었던 애덤스는 가난한 자들의 투표권 제한을 위한 변론이라고 하는 작은 글에서 한 국가에서 약 1천만 명의 국민이 부유하든 가난하든 어떤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 모두가 함께 모인다고 상상해보자. 만약 모든 사항이 다수결 투표로 결정된다면 사유재산을 가지지 못한 약 800만 명 혹은 900만 명의 다수가 100만 혹은 200만 명의 소수가 가진 사유재산을 찬탈하려고 하지 않을까. 애덤 스미스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지금 우리들은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반응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00여 년 전 프랑스와 미국의 최고 엘리트들은 민주주의를 결코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민주주의의 가장 근간이 되는 원칙이라 하는 국민주권의 원칙을 어떻게 현실 정치에 적용했는지를 루소의 사회계약론과 인권선언 제3조와 현재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 3조를 비교해 봄으로써 어느 정도는 감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루소는 사회계약론
2장 1절에서 뭐라 그랬냐면 일반 의지의 행사가 곧 주권이다. 인민의 의지 또는 주권자의 의지는 포괄적이다. 이런 말로 인민의 의지가 주권이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을 전개했습니다. 지금의 제5공화국 헌법은 보다 명백해서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또는 인민에게 있고 인민은 그 주권을 대표자를 통해서 그리고 국민 투표를 통해서 행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1789년 8월에 발표된 인권선언 제3조에는 그 말을 지금 우리는 이거를 그냥 모든 권력은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그냥 이렇게 번역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불어 원문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모든 주권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국민에게 있다. 어떠한 단체나 개인도 이로부터 명백하게 명시적으로 나오지 않은 권위는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에 따라 그 뒤에 이로부터가 국민으로부터냐 그 원칙으로부터냐 뭐 해석을 달리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5공화국 헌법과 비교해서도 루소의 사회계약론의 진술과 비교해서도 상당히 모호하죠. 여기서 중요한 건 국민 안에 있다입니다. 프랑스 혁명 프랑스는 그 국민을 이 인권선언을 발표한 이후 따로 법으로 정했습니다. 이때의 국민이라고 하는 건 물론 참정권을 가진 사람인데요. 1789년 12월부터 그 이듬해 내내 순차적으로 여러 번 토론을 거쳐서 결정된 법에 따르면 프랑스의 선거권을 가진 시민들은 3일치 일당에 해당하는 금액의 직접세를 납부하는 자여야 했습니다. 프랑스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1년 동안 지속된 주소가 있어야 되고 25세 이상의 성인이어야 되고 남성이어야 됩니다. 거기에 재산 조항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투표권을 가진 사람이 의회의 추산에 따르면 약 400만 명 정도였습니다. 당시에 프랑스 인구가 2,850만 명이었으니까요. 그중에 절반인 여자들은 일단 다 제외하고요. 미성년, 25세 이하 미성년 제외하면 한 750만 명 정도 남았습니다. 그중에 절반 조금 넘는 인원을 투표권자로 두었고, 그 투표권자들이 다 권리를 누리는 게 아니라 그중에 다시 10일치 이상의 직접세를 납부하는 10일치 이상의 일당을 직접세로 납부하는 자만이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피선거권을 가졌습니다. 마지막 단계인 국회의원 피선거권은 당시에 극소수의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혁명사를 계속 공부하면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설명할까? 그래서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에도 불구하고 재산 제한 선거제를 채택했다. 이렇게 설명을 해왔습니다. 근데 요새 계속 사료를 들여다보고 여러 사건들을 보면서 불구하고가 아니지 않았을까? 인권선언에 이미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명료하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든가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묘하게 모든 주권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국민 안에 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것이 제 그런 생각을 점점 더 굳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프랑스 혁명은 국민주권의 원칙에 입각한 대의제 정부를 수립했고 봉건제를 폐지해서 토지 특권 계급을 파괴하고 경제적 자유를 선포합니다. 신분제를 폐지해서 평등한 시민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보편적 가치로서 자유와 평등의 원칙을 선포했고요. 그러한 원칙을 극단적인 데까지, 논리적으로 극단까지 몰고 가니까 노예도 인정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노예 해방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성과들을 내는데 혁명 부르주아, 프랑스 혁명을 이끌었던 그 혁명가들의 생각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냐?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봉건제의 폐지도, 신분제의 폐지도 사실은 원칙을 제시한 혁명가들보다는 그 원칙을 현실에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주장하고 그러한 자신들의 요구가 반영될 때까지 목숨 걸고 싸웠던 백성들, 민중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아마 이러한 성과에 이르지 못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주의가 완벽한 제도가 아니라는 생각에서 민주주의를 신뢰하지 않았던 것은 로비에스피에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오히려 혁명의 목표, 혁명의 목적은 공화국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정의 반대말로서의 공화정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 거기에서 모든 사람이 투표권을 가질 필요는 없는 거죠. 엘리트들이 그것을 잘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민중들은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힘으로 하지 않으면 엘리트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온전하게 다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혁명의 경험을 통해서 알았던 것이고요. 그 결과 혁명은 계속 끊임없이 투쟁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들은 혁명 그러면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야. 끝도 없이 계속되는 투쟁이야. 이렇게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프랑스 혁명은 민주주의의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혁명가들 덕에 그랬다기보다는 혁명가들이 민주주의를 신뢰하지 않으면서 그에 대체되는,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대의제를 강요하려고 했지만 어떻게 보면 민중들의 요구가 그 대의제를 전제정과 결합되었던 민주주의와 결합시키게 만들므로써 지금의 대의민주주의가 만들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부아시 당글라라고 하는 정치 이론가가 바로 그러한 대의 민주주의의 성립, 이것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견해, 이론적 체계를 제시하게 되는데 그것은 혁명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오늘 제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질문에는 아까 제가 너무 간략하게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못 살겠다 갈아보자 라고 하는 시민들이 그렇게 주장하면서 시민들이 봉기해서 기존 체제를 때려 부시는 것이 혁명이 아니라 때려 부시는 것으로 끝났다면 그것은 반란이거나 폭동이겠죠. 혁명은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기존 체제를 무너뜨리고 그 체제를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체제를 건설하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회도 얼마 전 정치적인 대격변을 경험했는데요. 그때 그 과정에서 탄핵과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면서 권력이 이동했습니다. 만약에 그 자체로 권력 탈취가 혁명이니까 그렇다면 혁명이라고 지칭하는 게 옳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여전히 촛불혁명 그러면 따옴표를 치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혁명은 파괴만이 아니라 새로운 체제의 창출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사회 변혁을 일으켜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고요. 그 사회 변혁을 이끌어가는 것은 사실은 혁명 세력입니다. 그런데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저개발 국가에서는 엘리트들이 그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건 말할 것도 없고 수행할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혁명이 일어나지 못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어떤 사회의 교육 정도, 경제 수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서로 어우러지지 않으면 혁명이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기 어렵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어떻게 보면 사람에 따라 상당히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주관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가야 하는 것인데요. 사회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프랑스 혁명도 한때 논란이 벌어진 게 생활 수준이 높아져서 경제적인 상황이 훨씬 더 나아져서 일어난 거 아니냐. 왜냐하면 18세기 초반과 18세기 말을 비교했을 때 프랑스가 인구도 700만 명이나 증가했고요. 생활 수준도 경제적인 능력도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먹고 사는 문제만이 혁명의 구체적인 어떤 목표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 말고도 다양한 힘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 연구자들은 대개가 이제 계몽 사상을 또 그런 힘의 원천으로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경제, 사회, 문화 여러 가지 다방면에 어떤 걸친 힘들을 포괄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러한 힘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고 뭐라 그럴까요? 각계약진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면 힘을 합친다는 것이 쉽지 않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육의 목표였던 한때 전인교육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이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함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를 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잡한 이 산업사회, 정보화 사회에서 각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가진 전문가들을 양성해야만 우리의 힘을 키울 수 있고 우리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 칸막이가 쳐져 있는 어떤 특정 분야에 전문화된 그러한 전문가들의 힘이라고 하는 건 그 분야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진 모르지만 그 힘을 전체 사회가 공유하면서 전체 사회 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데 이용되는 게 아니라 역으로 그 사회의 어떤 통제나 다른 부정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힘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한 인간에게 전인적인 어떤 능력이 주어질 수 없다면 전문가 사회, 엘리트 사회, 꼭 뭐 엘리트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사회 집단들이 공동으로 서로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회 분위기와 제도 시스템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가 지금 바람직한 방향으로 교육 어떤 문화 시스템이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성찰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열강을 해주신 박윤덕 교수님 감사합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는 신내 컴팩트 시티를 주제로 서울시립대학교 유석영 교수님의 강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른 아침부터 강의에 접속해 주신 의원님과 국회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